네, 여러분 우리가 앞선 시간에 말미에요. 어떤 소방 행정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소방 행정행위는 뭔가 소방 행정기관에서 그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집행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간은 뭐를 다룰 거냐면요. 소방 행정행위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요. 그게 어떤 표로에서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소방 행정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벌칙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행정상 강제 유형이에요. 또 그리고 어떤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위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구제 같은 거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적 구제, 사후적 구제와 관련되는 거 그런 거를 모아서 이번 시간에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얘기 드리면요. 사실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뭐 행정법 얘기를 하는 거하고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개요를 보면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요. 소방 행정 행위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이걸 한번 쭉 종류별로 뭐 이쪽에서 달아보고요. 그리고 한번 봅니다. 근데 이런 소방 행정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 공권력에서 어떤 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어떤 행정상 강제 유형의 종류, 행정과 관련해서 실효성 확보를 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뭐 여기 행정상 강제 어떤 여기 유형의 종류 이런 거를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위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거기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행위로 인해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여기와 관련해서요. 여기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런 뭐 이렇게 봅니다. 어떤 행정 구제와 관련되는 거. 이 구제도 어떤 사전적 일 벌어지기 전에 하는 구제, 또 다 일 터지고 나는 사후적 구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달아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봅니다. 소방 행정행위의 종류 그랬죠? 그래놓고 여러분들 뭐 쓰지 말고 그 교재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크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죠? 법률적 행정행위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였습니까? 다른 하나는 준이라는 말이 붙는 준법률적 행정행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행위. 그래놓고 한번 봅니다. 사실 행정행위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행정기관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각종의 세부 집행을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그게 법률적 행정행위라는 말을 했을 때는 항상 어떤 의미냐면요. 이럴 때는 어떤 법률 효과 어떤 달성을 위한 법률 효과를 어떤 의사표시를 갖고요. 어떤 뭔가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표시를 가지고 그리고 요거를 필수로 해서 어떤 필수를 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 요게 바로 행정행위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법률 행정행위에 뭐가 있었죠? 어떤 하명이 있었죠? 하명은 국민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렇게 어떤 참호 또 비용을 부담해 하는 게 하명인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뭔가 법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법률적 행정행위라 그랬고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뭐였습니까? 지금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인데 행정기관에 뭔가 판단이라든지 확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돼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돼. 행정기관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인식 이런 게 포함이 된 거다. 뭐 그러면서 세부적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먼저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법률적 행정행위에 둘로 갈린 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갈렸습니까? 여러분 먼저 보면요. 명령적 행정행위와 또 그리고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가 그랬잖아요. 형성적 행정이다. 명령적 행위는 이거 해 저거 해 말하면서 일종의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명령이었습니까? 명령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귀하명이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명령적 행정행위에 보면요.
행정행위에 보면은 어떤 여기 하명이 있었고요. 하명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허가가 있었고 면제가 있었다. 하명이라는 건 아랫사람한테,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명령을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귀하명이라는 게 있었고, 부자귀하명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수인하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 하나씩 봅니다. 자귀하명이라는 건 하라고 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그리고 부자귀하명은요, 그거 하면 안 돼 하고서 명을 하는 게 부자귀하명이고, 수인의무라는 거는 하명은 뭐냐면요, 당신이 좀 참기 힘들어도 참어하면서 명령하는 게 여기 얘기했던 수인하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제가 봅니다. 여기 소방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자귀하명에 우리 교재에도 나왔지만 뭐냐면요, 소방법에 보면은, 기본법에 보면요, 피난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한 장소에서 대피하라고 피난명령한다.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명령적 행정행위 중에서 하명이고 자귀하명이다. 또 부자귀하명이라는 건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요, 화기 취급 금지 명령. 그거 화기 취급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 그런 거였죠. 또 그리고 어떤 여기 수인하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참고 있어라. 예를 들면요, 어떤 행정기관에서 강제 처분하더라도 참아라. 이게 바로 수인하명인 거 아닙니까? 거기 뭐 실질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벌칙이 따르잖아요. 그런 얘기였고, 어떤 허가라는 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허가는 뭐 뒤에도 나오지만요, 봅니다. 뭐 제가 안 쓰고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일반적 상대적 금지 행위를 풀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처분.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 허가, 또 어떤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 허가를 못 받은 사람은 못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일반적 상대적 금지 행위를 풀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처분인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놨거든요. 면제라는 건 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바로 면제다. 어떤 일종의 어떤 의무 이행을 어떤 풀어주는 거, 이거를 연기 또는 유예하는 게 바로 면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형성적 행정행위는 뭐냐면요, 어떤 특권, 권리를 갖다가 부여를 하거나 권리를 박탈을 하거나 권리 내용을 변경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형성적 행정행위는 뭐 가볍게 봅니다. 설권행위 뭐 있었죠? 권리를 갖다가 부여하는 거. 그리고 변권, 권리 내용을 바꿔주는 거. 그리고 박권, 권리를 박탈하는 거. 그리고 보충행위, 대리행위가 있는데, 보충행위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인가가 대표적인 게 나왔죠? 여기 보면은요, 형성적 행정행위에 그 보충행위 하면서 인가에 대해서 나왔죠. 인가는 뭐냐면요, 어떤 사인의 법률행위, 사인이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뭔가 좀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보충행위라는 인가를 더해줘서 이 행위 자체를 완전한 법률행위로 탈바꿈시켜주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떤 인가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대리행위 뭐 이런 것도 형성적 행정행위다. 그리고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준법률적 행정행위는요,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지금 법률행위 중에서도 일정한 행정기관의 판단, 인식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게 바로 준법률적 행정행위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온 거는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증하는 거. 공증은 어떤 여러 사람이 다 믿을 수 있게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통지하고 수리한다. 이거는 일정한 어떤 확인, 판단 이런 게 부과된 행위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소방행정상의 어떤 행정행위의 종류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여러분 생소했죠? 그렇지만 여기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들으면요,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가 법률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있다. 법률적 행정행위는 뭐였죠? 행정기관이 뭔가 의사표시를 하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는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런 얘기고, 그리고 형성적 행정행위는 뭐였었죠? 뭐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를 뺏고 박탈하는 거. 형성적 행정행위가 훨씬 더 강력한 개념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준법률적 행정행위는요, 뭔가 확인, 공증, 통지, 수리처럼 법률 어떤 의사표시를 필수로 하지만 일단 행정기관의 판단, 인식이
들어가는 행위, 그게 바로 확인, 공증, 통지, 수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행정행위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 그 행정행위를 일반 국민이 잘 따라줘야지, 여기 행정행위를 잘 따라주지 않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 행정상 강제 어떤 실효성 확보 수단이면서 강제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 실효성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다시 얘기를 드리면요, 어떤 행정기관에서 하명을 했다, 자기 하명을 했다, 또는 아니면은 뭐 여기 각종 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되잖아요. 그런 제재가 없다 그러면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행위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누가 거기 따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확보수단, 일종의 행정상 강제 유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행정상 강제 유형의 종류가 있다. 강제 유형의 종류가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몇 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요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벼운 정도로 한번 보세요. 강제 수단의 유형이 있는데, 수단의 유형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직접적 강제 수단이 있고요. 직접적 강제 수단이 있고, 또 그리고 또 간접적 강제 수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간접적 강제 수단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한번 봅니다. 직접적 강제 수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상 강제 집행. 공권력을 발동을 해서 어떤 실력 행사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행정상 강제 집행이다. 그러면서 강제 집행의 종류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집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대집행. 먼저 요것도 봅니다. 대집행이 어떤 게 대집행이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게, 원칙은 그 행정청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고 보면요, 제3자를 시켜서 대신 집행하게 하는 거, 이게 대집행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무허가 업무를 철거한다 그럴 때 허가권자가 직접 철거를 안 하고 관련되는 업자를 시켜가지고 철거하게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대집행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대집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3자를 통해서 집행하는 거 대집행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집행벌이라는 게 있는데, 집행벌은 어떤 게 집행벌이냐면요, 통상 우리가 집행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행강제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드린 어떤 교재 보시면요, 거기 집행 어떤 여기 벌 그려놓고 여기 이행강제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행강제금인데 요거를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행강제금은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이렇게 봅니다. 내가 만약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내가 건물 철거 명령을 받고 철거를 안 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벌금형을 냈다? 그건 행정형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벌금형의 경우는 뭡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돼서 똑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2번 이상 처벌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벌금 납부한 다음에 자꾸 시간을 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집행벌이다. 집행벌은 뭐냐면요, 이거는 행정형벌이 아니에요. 행정형벌이 아니다가 보니까 요 집행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요 집행벌은 어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위반하는 사람한테 말 들을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은 금전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뭔가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강력한 게 바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 들을 때까지 계속 부과하니까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와서 실력 행사하는 거 직접 강제, 또 행정상 강제 징수, 이런 따위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봅니다. 간접적 강제 수단이 있었죠.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행정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행정벌이 있었다. 행정벌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벌의 대표적인 거는요, 이거는 어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거를, 행정벌의 대표적인 거죠.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근데 차이는 뭐냐면요, 행정형벌은 우리가 이거를 전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행정질서벌은 요게 과태료가 해당되면서 이거는 전과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스티커 발부받았다. 그러면 행정질서벌에 해당되면서 그건 전과란이에요. 돈만 내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행정형벌은 전과가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차이다라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행정형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어떤 징역이 있을 수도 있고 금고가 있을 수도 있고 벌금이 있을 수가 있다. 뭐 여기는 행정질서벌은 과태료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 정도가 여기서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봅니다.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하면서 언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도 봅니다.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하고서 나와 있는 뭐 그런 얘기가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지금 뭔가 행정 관련되는 어떤 뭔가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드려봅니다.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 한번 봅니다.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 그래 놓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거를 과징금을 들을 수가 있어요. 과징금은 뭐냐면요. 만약 뭔가 어떤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의무를 위반한 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이익을 뺏어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과징금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뭡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막 기업체에다가 과징금을 막 수십억씩 부과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얻을 이익을 다 뺏어가 버린다. 더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과징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태료와 과징금은 서로 다르다고 보세요.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 어떤 뭔가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그렇지만 과징금은 그자가 얻을 이익을 도로 뺏어가는 것을 과징금이다. 그래서 과징금의 액수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의무 어떤 이행 확보 수단. 내가 어떤 의무를 위반을 해서 올릴 이익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내가 거기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가산금, 가산세 예를 들면요. 어떤 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걸 납부를 안 했을 때, 뭐 지방세, 국세를 납부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게 바로 가산금, 가산세이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그자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뺏어가는 거, 그게 바로 부당이득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공급 거부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급 거부. 공급 거부는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만약 행정기관에서 하라는 의무를 이행을 안 했다. 그랬을 때 전기수도 가스 공급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그자가 못 견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과거에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전기 수도를 끊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가스 같은 거는 관련이 없어요. 가스 관련해서 뭐 안전 위험이 있으면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최근 와서 일부 합헌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비거리는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어떤 행정기관의 어떤 이행 확보 수단의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놨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드렸었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항상 하는 행위가 100% 옳은 행위는 아니에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은 누구한테 철저하게 귀속됐습니까? 그 잘못은 전부 어떤 관련되는 국민들한테 귀속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어떤 사전적 행정 구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구제해주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사전적 구제 행위고 다른 하나는 사후적 구제 행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행정구제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일반 국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행정구제다. 그런데 이 행정구제는 두 가지로 구분돼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전적 구제, 일 벌어지기 전에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 터진 다음에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은 다음에 하는 사후적 구제도 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사전적 구제에 보시면요. 대표적인 거 한번 봅니다. 대표적인 게 청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청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옴부즈만 제도는요. 아마 여러분이 막 신문 이렇게 란에도 옴부즈만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청원이라는 건 뭐죠?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청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국민이 있죠? 국가가 있죠? 국가가 있으면요. 어떤 제도가 됐던 어떤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불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불만 또는 희망 사항을 개진을 하고 그 어떤 고쳐달라, 시정을 요구하는 거, 시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청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서 국민의 청원권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적 어떤 일 벌어지기 전에 어떤 뭐 바꾸는 그런 제도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 제도는요, 이거는 스웨덴에서 있었던 그런 제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대리 또는 대표와 관련해서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옴부즈만 제도는요, 어떤 얘기였었냐면요, 국의회에서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임명한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거, 또 민원 처리와 관련되는 거, 이거를 집행을 하고 조사를 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옴부즈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옴부즈만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사한 제도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 감사원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뭐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에서 불만 있는 일이 있었죠? 뭐 제도 개선서부터요. 그런 거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진정서라든지 어떤 뭐 서류 제출하는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스웨덴에서는 의회에서 임명된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라든지 뭔가 잘못된 거 법령 준수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감독한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국가기관 중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요, 그런 고충 어떤 민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확인해보고 또 어떤 처리하려고 노력은 한다. 그렇지만 옴부즈만 제도는 아니지만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 이거 말고도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정부 합동 민원실도 있어요.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와 동일한 제도는 없으나 그거와 유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갖추고 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그런 정도 얘기였었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조금 전까지는 사전적 구제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사후적 구제제도라는 거 아닙니까? 사후적 소방행정 구제제도,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도 한번 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여러분 뭡니까? 행정기관에서 뭔가 잘못한 일 벌어지기 전에 고치는 게 가장 좋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될 때는 행정기관에서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국민이 뭔가 이의를 제기를 해서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후적 소방행정구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행정상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행정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있는 거는 뭐냐면요, 손해배상이라는 게 또 있고, 손실보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둘은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어떻게 확연하게 구분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손해배상은 뭐냐면요, 행정기관에 어떤 불법이라든지 잘못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본 것을 물어주는 거, 배상해 주는 게 그렇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뭡니까? 행정기관에서 적법한 행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손실을 보호해 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관에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 이거를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뭐 제 표현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이 일제시대 때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얘기하지 손실보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이 한 행위는 어떤 불법이고 잘못한 거지 그 적법한 행위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라고 얘기지 손실보상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손실보상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의해서
내 땅이 수용되게 됐어요. 그러면 수용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적법한 행위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가 손실을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하지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게 봐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손실보상이 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그런 정도 얘기였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봅니다. 손실보상은 어떠냐면요. 손실보상은 금전으로 보상하는 거 이거를 뭐 원칙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으로 보상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를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사후적 행정구제 제도와 관련해서요.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심판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행정소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사후적 구제제도로 가서 보시면요. 크게 둘로 나눈다. 그래서 하나는 행정심판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행정소송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소송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뭐 간략하게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떠냐면요. 뭔가 행정처분하는 처분청이 있다. 제가 소방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요. 위험물 어떤 제조소를 설치를 하고 설치 허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어서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갔어요. 만약 제가 예시를 들어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요. 위험물 제조소 설치 신청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시도지사한테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시도 들어갔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요. 거기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불허가 처분을 했다. 그런데 그 불허가 처분이 내가 볼 때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내가 가만히 있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어떤 불허가한 처분청에 집근 상급 행정기관이에요. 여기에다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온당하게 했는데 거기서 부당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도니까 중앙정부라고 보더랍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뭔가 다시 한번 어떤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걸 바로 행정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칙적으로 집근상급 행정청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청에 할 수도 있어요. 처분청에 하면은 바로 시도에다가 하면은 시도에서 바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 다시 알려주고요. 또 직급 상정청일 때는 중앙정부의 어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은 이거는 법원에다가 어떤 민원인이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은 이거는 고등법원서부터 행정심판은 고등법원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후구제책으로는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넘겨버리세요. 나머지는 일정 부분 설명한 내용이고 제가 얘기 드린 것만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소방행정의 책임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하는 얘기인데요. 소방행정의 책임에서 몇 가지로 봅니다. 소방행정기관의 국민안전처도 그들의 책임 범위가 있어요. 시도도 그들의 책임 범위가 있어요. 또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책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가 보니까 어떤 책임 소재가 좀 불명하게 하는 점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바로 소방행정 책임과 관련되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소방행정과 관련해서요. 제가 크게 한번 이렇게 나눠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고 시도의사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소방행정의 책임 그려놓고 한번 두 가지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게 있죠.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그리고 시도에서 책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왜 시도가 왜 나오고 왜 국민안전처가 나오나 한번 여러분 봅니다. 지금 어떠냐면요. 지방자치법을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이 법에서는요. 소방과 관련해서 누가 의무를 지고 있냐 했을 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의무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사무가 어떤 지방사무를 해놓고 국가에서는 뒤에서 좀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역할.
전체적인 컨트롤하는 역할 체제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도의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국가 전체적 시도의사는 자기의 관할 지역 내에서요. 관할 지역 내에서 소방과 관련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가 전체와 관련해서 소방과 관련되는 책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죠? 국민안전처 안에 중앙소방본부가 있으니까 과거에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에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여기 장관이요. 자신의 업무를 명확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줄여서 그냥 종합계획이라고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봅니다. 그런데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 아주 구체적인 세부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하다가 보니까 주로 어떤 재원 확보와 관련되는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것은 시도지사의 업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는 어떻게 했죠? 자기 관할 지역 안에서 어떤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데 소방 업무와 관련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세부 계획은 종합 계획 이거를 고려해서 하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이거를 보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 계획이 먼저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의사가 수립하는 계획을 이거를 세부 계획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합 계획을 한번 여러분 볼게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매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인 계획은 종합 계획은요. 이거는 5년마다 수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5년마다 수립한다. 그렇지만 세부 계획을 봅니다. 세부 계획은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 계획은 이거는 5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리고 더 나가서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은 뭐 가볍게 한번 제가 설명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데 소방 업무는 너무 광범한 게 아닙니까? 이런 소방 업무 자체가 굉장히 광범한 업무다. 광범위한 업무다. 왜 광범위한 업무라고 얘기합니까?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거 제가 잠깐 다시 얘기 들어볼까요? 협의회 소방에서 뭐라 그랬죠?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국민을 구조 구급하는 거. 그런데 광의로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그거 이외 사회 기반시설로부터 또 다른 어떤 일로부터 해서 닥쳐오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소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 너무 넓은 범위를 소방 관련되는 기관에서 전부 다 책임지는 데는 한계성이 있어요. 각종 오만 거를 다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책임의 한계인지를 나누기가 곤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책임을 지게 하기도 곤란해요.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의사가 관할 지역 안에서 소방 관련되는 포괄적인 책임자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안전사고, 소방과 관련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래서 배상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또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게 소방과 관련되는 공통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제가 개요만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이번 시간에 페이지 수는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제 다뤄야 될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라 그랬죠? 소방 행정행위의 종류가 있었잖아요. 법률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 그리고 법률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도 돼 그런 거고 형성적 행정행위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박탈을 하거나 뺏어온다. 그만큼 행정기관의 힘이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뭐였죠? 어떤 법률적 어떤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해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요. 그 행정기관에서 어떤 판단, 확인 요게 가미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확인, 공증, 통지, 수리인 거 아닙니까? 확인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한번 맞나 틀리나 한번 보는 거예요. 공증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 사람한테 이게 맞아 하고서 어떤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라는 건 서류 들어왔을 때 어떤 뭔가 뭐 의견 제시 들어왔을 때 억셉트 하는 거. 통지라는 건 일정 사실을 알려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준법률적 행정행위다. 그렇지만 법률적 행정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 또 권리의 어떤 부여, 박탈 뭐 이런 따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법률적 행정행위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요. 행정기관이 높아서라기보다 뭐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보다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기관에서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는 국민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어떤 행정행위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등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에 여러분 뭐가 있었죠? 그 내용들에 한번 보시면요. 뭐 그 내용들에 여러 가지 얘기를 다뤘었는데 한번 제가 얘기 드립니다. 뭐 직접적 강제행위 또 간접적 강제행위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행정 형벌도 가할 수가 있고 집행벌도 가할 수가 있고 금전적으로 제재하는 과징금도 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가산세, 가산금 이런 거를 가해서 스스로 말을 듣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구제를 받고자 한다. 그게 사전적 구제가 있었고 사후적 구제가 있었다. 사전적 구제에 뭐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청원과 옴부즈만 제도가 있었다. 사후적 구제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사후적 구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가 돼 있었다. 뭐 이런 정도 얘기했어요. 물론 어떤 큰 틀 정도로 한번 제가 얘기하는 범위 요 정도 선까지만 보면서 건너뛴 건 뛸면서요. 그 해당되는 언더라인만 그리면서 빨리빨리 넘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뭐 처음 얘기 듣고 처음 한 번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서 뭐 제가 얘기 드렸던 범위 내에서 언더라인 치고 또 그 현관펜으로 표시하면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또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지금 했던 거를 다시 정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